네, 대장동 위례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86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네, 곧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혐의를 비롯해서 수사 쟁점들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0시 20분쯤이면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수사 쟁점들을 짚어볼 텐데 일단은 검찰이 제시한 시간은 9시 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10시 반에 출석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1시간 차이가 조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사실 1시간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솔직히 일반적인 이제 수사에 있어가지고는 시간들을 같이 조율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네, 결국은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단순한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 거기에 대한 수사의 대상으로서의 조사 이런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상당한 이제 정치적인 의미와 또 정치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수사의 시간을 조율하는 것 관련해서도 굉장히 신경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출석 시간에서도 차이가 있었고요. 출석 날짜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보통은 이제 조사들이 그 평일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일을 기준으로 이틀 소환 조사를 한다고 검찰이 통보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분과 관련돼서 평일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날 출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런 출석 일정이라는 것이 그냥 날짜도 있지만 사실은 나름의 함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로서는 일반적인 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조사인데 분량이 많은 조사이기 때문에 평일에 이틀 동안 한다라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이죠. 야당의 대표로서 평일에 야당 대표로서의 업무 수행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틀이나 이제 조사 일정을 하는 것들은 부당하다는 것들을 어찌 보면은 이 출석 일정을 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울중앙지검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출석 전부터 맞불 집회도 이어졌었고 주변에 좀 소란스러운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검찰도 어제 이 현장에 지지자들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서 현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질서 유지선 설치하기도 하고 현장 점검하고 어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파가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경찰 병력들도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평일에 조사를 받는 형식이지만 이재명 대표 업무상 이런 것들 때문에 28일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일반적으로 이제 피의자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지 않는다라면서 불쾌감 드러내기도 했고 또 오늘도 보통 통상적으로는 9시 반부터 검찰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10시 반에 오는 것은 지각 출석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현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 없이 좀 지정한 날짜 혹은 시간에 오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보통 예.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제 예. 그래도 출석 날짜들을 조율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변호인이 대동해가지고 입회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 몇 시에 이제 출석할 것인지 보통 1차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이 피의자나 참고인한테 그냥 연락해가지고 몇 시에 나와주세요 이야기는 하는데 예, 검찰이 먼저 이제 제시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변호인을 입회하고 하려면은 같이 입회할 시간들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혹은 또 조사 대상자의 일정에 따라 가지고 조율하는 것들은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율하지 않고 특정 지정 날짜에 무조건 나와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재판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예. 재판부가 몇 월 며칠로 재판을 지정하더라도 피고든 피고인이든 혹은 원고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은 지금 벌어지는 이 시간과 날짜에 관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을 일반적인 형사 사건으로서 우리는 그냥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검찰의 입장과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일정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신경전이 벌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조사 전부터 좀 팽팽한 기싸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왼쪽이 이재명 대표 지지 측 참가자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반대쪽 보수단체 참가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앞서 화면에서도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저희 취재진에 따르면 천준호 비서실장이죠. 천준호 의원 또 박성준 대변인이 실무 지원을 위해서 이 대표와 함께 오늘 함께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성남지청 출석 때 1월 10일 당시에는 많은 의원들이 동행을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일까요? 네, 일단은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의원들이 대동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정치적인 탄압으로서의 수사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일반적인 출석 과정과 다르게 지지자들, 의원들이 같이 소위 말하는 항의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출석하고 같이 갔다면은 이번에는 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마 어제의 발언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위 거대 야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지 않는 부분이 더 낫다라는 정부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천준호 비서실장 명의로 문자 메시지도 돌리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에게 당무에 집중하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천준호 비서실장, 박성준 대변인만 동행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화면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청정래 의원부터 정청래 의원과 정청래 의원도 있고 강준현 의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출석의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10시 20분쯤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정문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거 어떤 검찰 소환된 정치인들의 행보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어떤 혐의가 제기가 되고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자체로 굉장히 타격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송구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로 조용조용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으로서의 비리 혐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소위 말하는 무리를 일으킨 부분이 아니라 사건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억지로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소환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탄압을 한다라는 것으로 정치적인 입장이 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의 이제 정치 수사와는 굉장히 괴를 다르게 분위기가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장음도 들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찬대 의원, 그 옆으로 정청래 의원, 강준현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SNS에 함께 가자 메시지와 함께 또 현장 집회 포스터 공개하기도 했었고 집결을 촉구하기도 했었고요. 또 26일에는 나오지 말라 한다고 진짜 안 가나 함께 가자 이런 얘기들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찬대 최고위원 어제 YTN 중계 연결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뭐 동행 여부는 고민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만 동행하겠다라는 어떤 요구를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앞에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 모습 박찬대 의원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지 측 참가자 그리고 보수단체 반대 측 참가자들 포함해서 현재 신고 인원만 3,000명 안팎 가량이 됩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이 20분인데 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뭐 차량이 일부 들어오는 것도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탄 차량인지 아직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서문입니다. 서문에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이렇게 맞불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차량 속에서 누가 내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기다리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탄 차량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가운데서 차량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 지금 김남국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 옆에 장경태 의원 모습도 보입니다. 최측근들도 앞서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에 맞춰서 현장에 모여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측근 의원들과 차례차례 악수를 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입니다. 16일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고
오늘 이 대표가 요구한 날짜대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인사를 한 후에 다시 단상에서 내려가서요.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1차 그 성남FC 수원지검에 출석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정문에서 내려서 많은 예. 인파들을 헤치고 직접 청사까지 걸어서, 직접 걸어서 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정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눈 뒤에 바로 지금 차량에 탑승해서 서울중앙지검 입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아마도 성남 FC 사건으로 수원지검 출석했을 당시에 인파가 상당히 몰렸어서 이번에는 차량으로 좀 원활하게 이동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을 하면 정문에서 또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에게 오늘 조사에 앞서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지난 1차 소환 때 성남FC 관련해서 수원지검 소환 때는 지지자들 그리고 많은 인파들 헤치면서 정문으로 이동 잠시 차량이 섰습니다. 예, 네, 안내를 받고 있는데 네. 차량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잠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에 차량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천천히 후에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남FC 관련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10시 반에 조사를 10시 반 출석을 하기로 했었고 20분쯤에 도착을 해서 한 10분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30분 넘어서 입장 발표한 뒤에 그때 당시 한 10분 정도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느 정도 입장 발표를 할지 어떤 수위로 또 변호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재명 대표 이 차량에서 내려서 포토라인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또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지난 서울 수원지검 때는 초유의 장면이었고 두 번째 서울 그 제1야당의 대표가 피의자 입장에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인력도 함께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예, 잠시 들어보시죠. 왜 떨어요? 추워서.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후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은 대표님께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정적 제거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1차 때는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해서 혐의를 소명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예. 자, 이번에는 어떤 혐의에 대한 소명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또 진술서에 다 담았다. 1차 때도 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이번에도 진술서를 공개하겠다라는 어떤 예고를 한 입장인데 이런 진술서를 공개하는 것들도 어떤 검찰과의 그 수사 공방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네, 수사 과정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결국은 이제 그 진술서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이 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진술서의 내용을 왜 공개할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예. 가장 큰 거는 이 대장동과 위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떠나 가지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예. 소위 말하는 법률적인 평가도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해명,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그분의 경위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 오늘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입장 발표를 짧게 했는데요. 권력이 크고 강하다고 해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00페이지 가량 된다고 전해지고 이 대표가 준비한 답변지는 30쪽 정도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 성남 FC 때처럼 좀 침묵을 일관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진술서에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보통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또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S or No 두 가지라면은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쟁점들이 여러 가지 층위로 있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진술서에 있으니까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은 각각의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배치되는 진술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남욱 변호사의 이제 진술이나 이런 내용들과 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이제 구속된 대장동 일당들과의 어떤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한번 성남FC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서면으로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이를 알고 있을 테고 100장의 질문지에 30장의 답변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답변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이 조사에서 검찰은 또 어떤 전략으로 이 수사를 진행을 할까요? 네, 사실은 이 당사자 본인의 진술 자체가 아주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수 사건에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이 30페이지의 진술서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파고드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상대장 카운터로서 이제 준비를 했을 것이고요. 예.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진술서를 그대로 참조를 하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어가 어렵거나 혹은 답변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내부의 행정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가지고 1차로 유동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대장동 일당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들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유동규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난 수사에서 정리가 된 건데요. 과연 그렇겠는가?
유동규가 왜 그런 지위에서 그런 권한을 행사했는지,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데 시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오늘 한번 조사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위례 신도시 조사는 반부패 일부가 맡고 대장동 조사는 반부패 3부가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지 않아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뭐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이제 부장검사가 나선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애우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남 FC 때는 부장검사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뭐 구체적으로 왜 검찰이 그런 내부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는 저희가 또 알 수는 없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라는 점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적 배경을 가진 수사가 아니라는 점도 계속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렇게 그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도 지정을 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핵심적인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이제 부장검사가 직접 또 조사를 하는 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내용도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검찰 측도 이틀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하루 안에 조사를 마쳐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오늘 그 심야 조사 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동일한다면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심야 조사, 밤샘 조사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심야 조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이외의 소환 조사는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예. 검찰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 조사의 내용이 하루 안에 한나절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외의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한 소환 통지를 하고 또 소환을 거부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늘 조사를 어떻게든 밤샘으로라도 하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앞서 지난 10일이죠. 성남FC 의혹을 성남지청에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는 12시간 가까이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늘 꽤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위례와 대장동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위례 신도시와 관련돼서는 이제 개발과 관련된 이 사업과 관련된 내부적인 정보를 민간업자들한테 유출시키는 것을 공모해서 같이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이고요. 예. 소위 말하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예. 대장동 관련돼서 좀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돼서는 결국은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대장동 1당 그리고 유동규에 관한 기소 내용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들의 혐의점들입니다. 배임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리고 428억 원 뇌물수수 약정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제기된 혐의인데요. 예.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이 혐의에 대해서 워낙 정치적 민감한 사건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예. 검찰은 이런 혐의로 조사를 하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혐의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일단 제기되는 혐의가 뭔지 보자면은요. 결국은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는 거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고 이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 여기서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네. 예. 알고 보니까 근데 이 공공이 이런 사업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이 민간업자들, 막대한 이익을 가진 민간업자들이 사업의 구조의 설계, 어떻게 만들지를 상당히 개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공공이 거기에 따라서 받아가지고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전체적인 얼개이고요. 예. 예. 그 책임을 누가 졌냐? 그거를 원래 유동규가 졌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업자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도계공과 성남시한테는 손해를 입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협의점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다툼이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확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 거는 우연의 사후적인 결과일 뿐이지 예. 의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나하나씩 그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혐의 중에 이제 배임 혐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과 공공이 합작을 한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검찰은 민간이 더 많이 가져갔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아니다,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갔다.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셈법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보다 민간이 더 많이 가져온 건 맞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그럼 배임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갈라지는 것인가? 예. 바로 이렇게 민간이 많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성남시가 받을 수 있는 목이 있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받지 않고 민간에게 더 몰아주는 행위를 했는가? 예. 배임은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거든요. 예. 그거를 당시 설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 이제 검찰은 최소한의 수준을 더 확보했어야 함에도 어떻게 보면 당시 성남시가 제대로 확보하지를 못하고 민간에 특혜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여기서 확정 이익이 있었고 또 비율에 따른 이익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확정적인 이익 부분은 현금으로 얼마까지를 이제 성남도계공이 가져가는데 네. 예. 나머지 초과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이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거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율에 따라 가지고 비율에 따라 가지고 성남도계공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확정적인 이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도 성남도계공이 가져가는 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혹은 그것이 가능했는데도 왜 그걸 안 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됐던 거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민간업자들과의 결탁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고 추가적인 이익을, 초과적인 이익을 계속 이제 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지금 혐의의 시각이라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고 또 민간업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기 예. 때문에 협상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우리는 성남시를 위한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지금 말했던 세 번째 옵션, 즉 소위 말해서 확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추가적인 이익들을 성남시로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서 성남시 내부에서 논의가 됐는지, 만약에 논의가 되었다면 왜 그것이 최종안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배임 혐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도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내부적인 기밀 정보를 민간업자들과 유출해가지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의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별도로 이익을 공여받기로 약속받았다는 뒤의 혐의점도 관련해서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배임 혐의와 그다음에 뒤에 있는 뇌물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이 세 가지 혐의는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요. 예.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업자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지자체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배임인데 그것을 왜 했는가? 그 왜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이제 뇌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즉 그렇게 많은 민간의 이익을 다시 공여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다라는 것이 뇌물 혐의이고요. 예.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에 있는 각각의 사항들은 결국은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공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의 역할의 책임자가 유착하고 연계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위 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한마디로 처벌하는 그런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혐의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검찰은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마다 불법 선거 자금이 그쪽으로 이제 건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장동과 위례 각각의 사업에만 이제 포커싱을 두고 보자면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시의 유착 관계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거는 10년을 들여봤다. 소위 말해서 이 선거 때마다 민간업자들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상당히 연계돼서 계속 같이 뭐 정치 자금이나 선거 자금들을 이 민간업자들이 제공해 왔고 예. 결국은 특정 사업에
닥쳐서 갑자기 민간업자들과 비리나 유착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중장기적인 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들도 그러한 부패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혐의점이라면요. 예. 일단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기라는 약정 혹은 돈을 지급받은 내용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당사자들, 특히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은 있지만은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김용과 정진상 두 예. 측근이 이제 구속이 됐긴 했지만은 예. 그 당사자들도 부인하고 있고 본인도 거기에 관련된 게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런 유착 관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전의 지급과 제공이 있다라고 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핵심적인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대부분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나온 것이라서 신빙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사건은 한번 두 가지 스테이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이미 엄청난 수사 인력들이 동원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알고 보니까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유동규 본부장이 상당한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업무상 배임을 했고 그렇게 저지른 범죄이다로 어찌 보면 사실상 정리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동규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진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것도 부인하긴 했지만요. 예. 지금은 적극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이 이 당시에 내가 이런 역할들을 했고 했던 것은 결국은 이재명 당시는 시장 이재명 대표의 지시 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진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신빙성이 그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주장을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유동규가 누구이고 유동규가 왜 거기 있었는가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의 사람이 원래 이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가로서의 배경이 있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 도계공에 뭐 입사해가지고 20년 지난 다음에 본부장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왜 유동규가 당시에 본부장으로서 정권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했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왜 했는지 예. 당시 성남시의 전체 예산과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는 수천억 규모의 사업이면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증언 자체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의 심리나 배경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소위 말하는 유동규의 지위. 그러니까 유동규가 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됐고 그러한 과정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결국 수사와 향후의 재판을 가더라도 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인지, 천화동이 그분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1년 4개월 정도 계속 이 수사가 사건이 이어졌던 터라 아마 이제 인물들 면면의 어떤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떤지도 조금씩 기억이 희미해지긴 하거든요. 인물들마다 지금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볼게요. 그 대장동 일당이라고 이제 지목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김만배 씨가 있고요. 예.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예.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간에도 입장과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엇갈리는 부분을부터 일치하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된 부분은 민간업자들이 이 공공에 이 사업을 설계하고 이 사업의 구조를 만드는데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협력해가지고 사실상 처음부터 민간업자들의 어떤 방향성과 생각과 이익에 따라서 사업 구조가 결정된 것은 맞다. 예.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는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어떻게 공공을 그렇게 포섭했는가에 관해 가지고는 예. 유동규 그리고 남욱 두 사람은 결국은 이러한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쪽에 이익을 제공하고 그 이익이 유착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은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영학 회계사 입장은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예. 정영학 회계사는 당시에 이제 이 사업 구조에서 누가 초과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안 가져갈 것인지는 민간업자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이 제시된 건 있었지만은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확정 이익을 하고 초과 이익을 안 가져간 거는 당시 부동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별히 민간업자한테 몰아준 건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뭐 그렇게 또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
워낙 뭐 진술들이 많고 또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술에서 과연 중복되는 것, 배치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검찰 조사를 통해 또 한번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변호사와 함께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